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눈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바로 서동요에 나오는 백제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 때 국어 시간에 이 서동요를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서동요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동요라는 얘기는 상유사에 실려 있어요. 상유사에 보면 백제 익산, 즉 금마저에 말을 캐는 젊은이가 있었거든요. 이 젊은이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서동이 됩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와 식견도는 멋진 젊은이였죠. 근데 이 젊은이한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꿈? 바로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있었죠. 신라 진평왕한테는 3명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따님이 바로 그 유명한 덕만공주, 뒷날 선덕여왕이 되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두 번째 따님이 바로 천명공주인데, 이 천명공주가 나중에 태종묘왕 김춘식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따님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화공주인데, 이 세 자매 중에서도 가장 미모가 뛰어났던 당대 최고의 경국지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선화공주의 미모를 뭐라고 하냐면 미영우상이다, 즉 미모가 견줄 사람이 없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서동이 딱 선화공주와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신라에서도 경주로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나눠주면서 이상한 노래를 하나 부르게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서동요인데요. 지금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낯뜨겁고 외설적인 좀 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번역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너무나도 적나라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버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점잖고 무난한 FM적인 이제 해석을 드리자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서방을 얻어가지고 통정을 하고 밤마다 외출을 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서방을 얻어가지고 통정을 하고 밤마다 외출을 하더라. 점잖은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낯이 뜨거워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의 주체가 바로 여성, 즉 선화공주라는 점입니다. 서방을 얻고, 즉 서동을 얻고 또 통정을 하고 외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화공주였다는 것이죠. 이 노래가 신라에서도 경주에 다 퍼져버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궁궐에까지 들어가서 결국 아버지 진평왕이 알게 됩니다. 진평왕은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죠. 화가 난 진평왕이 결국 이 선화공주를 내쫓게 됩니다. 아무 죄 없는 이 선화공주는 졸지에 음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로 매도되면서 금부치 몇 개만 가지고 그냥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길에도 혼자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치 기다렸던 시 한 멋진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동이었죠. 마치 다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화공주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여성이 혼자서 길에서 울고 있다? 근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났다. 어떻습니까?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에 의하면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선화공주는 서동이 누군지도 몰랐고 어디서 온지도 몰랐으나 그가 마음에 들었으므로 눈짓으로 깨어서 이제 들판에서 따라오라 해서 들판에서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관계가 끝난 다음에서야 이름을 물어보고 그가 서동인 줄 알았는데, 그럼 화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 신세를 망쳐서 책임져,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선화공주는 그가 서동인 걸 알고 나서는 더 믿음이 갔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은 백제 제30대 무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법왕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록이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백제 왕들의 계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원잔지, 장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법왕의 아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위덕왕의 경우에는 성왕의 원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해왕의 경우에도 성왕의 이자, 즉 차남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법왕의 경우에도 해왕의 장자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경우에도 무왕의 원자가 나오는데 무왕만 그냥 법왕의 아들로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법왕의 적자가 아니겠죠. 그냥 서자이거나 반개왕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유사는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걸러서 봐야 되거든요. 설화적 요소가 가미됐기 때문에. 그게 보면 사비성 남쪽 목가에 가부가 살았는데 이 가부가 용과 통제에서 난 아들이 서동이다. 그럼 사비성 남쪽에 살았으니까 도성에 살지 못했죠. 뭔가 좀 환경이 좀 좋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용과 통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과 용이 통제할 수 없죠. 여기서 용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소동, 즉 무왕의 어머니가 도성 밖에 살고 있다가 법왕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소동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소동의 출신은 아무래도 왕조의 핏줄은 타고났어요. 법왕의 핏줄은 타고났지만 왕에 대한 문제가 있는 서자에게나 반개 왕조일 가능성이 높다. 불황 왕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소동은 가슴에 한이 쌓였겠죠. 나도 일종의 왕족인데 왕이 되기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한다? 백제 왕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죠. 첫 번째, 신라 선화공주를 꼬셔서 결혼을 하자. 왜 선화공주랑 결혼해야 되냐면 선화공주랑 결혼해야 되면 뭐 그 여자가 미인 것도 되겠지만 일단 신라 왕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장인이 진평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백제 왕권에 도전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 소동이 신라에서도 경주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쁜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 정말 어찌 보면 이 소동은 원조 찌락시 악플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선화공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음탕한 여자로 매도시켜서 궁궐에서 쫓겨나게 한 다음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꼬셔서 결혼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어찌 보면 나쁜 남자였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서동의 계획은 그러한데 선화공주는 왜 그 계획에 빠졌을까? 넘어갔을 건데 우리가 선화공주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선화공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는 이미 음탕한 여자로 찍혔어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이제 버림을 받았어요. 갈 곳도 없습니다. 혼자 울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을 이야기한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서동의 등장이 구원의 동화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이 소동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소동은 풍채가 좋고 키가 크고 굉장히 잘생겼다. 근데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고 지혜와 식견이 뛰어났다 나오고 또 도량과 재기가 커서 헤아리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선화공주 입장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와 식견도 있고 재주도 많은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을 이야기한다. 저 남자를 통해서 뭔가 탈출구를 삼고 싶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 삼국시대의 풍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욕망의 저체가 여성이 되고 왜냐하면 이 삼국시대는 조선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높았고 또 자유연애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선화공주가 어떻습니까? 처음 보는 남자를 자신이 꼬셔서 들에서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죠. 이름도 묻지 않고 바로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또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 김서현 장군도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진흥왕의 조카들이었던 그 숙골종의 따님 만명부인을 눈짓으로 깨워서 들에서 이제 야합하고 낳은 아들이 또 김유신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에서도 평강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가출까지 하면서까지 온달과 결혼하는 장면, 이런 점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고 또 주체적인 삶을 살았고 또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백제의 소동과 신라의 선화공주가 결혼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어찌 보면 정략적인 결혼을 볼 수도 있죠. 소동 입장에서는 선화공주의 결혼을 통해서 백제의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선화공주 입장에서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동과의 혼인을 통해서 또 탈출구를 찾고 또 백제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어찌 보면 정략적인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결혼이라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백제 소동은 백제의 제30대 무왕이 됐는데 성공합니다. 따라서 선화공주도 백제의 왕비가 되시는 것이죠. 그 뒷이야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잘 살았을까? 정말 궁금한데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 백제의 무왕은 존재감이 좀 약했습니다. 그동안. 소동요의 주인공 소동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왕이 된다면 그 백제의 무왕은 크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백제의 무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또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백제의 무왕은 쓰러져가는 백제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백제의 중흥군주로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요즘에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왕으로서의 백제의 무왕, 그 업적과 이 선화공주와 백제의 무왕의 뒷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